봉투 하나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배달원이 평소처럼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건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태블릿에 서명했다. 주방으로 돌아와 아침 차 옆에 봉투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만 보았다. 봉투 귀퉁이가 구겨져 있었다. 누군가 내게 오기 전에 펴보려고 했던 흔적 같았다. 마침내 봉투를 뜯었을 때 안에 든 서류는 지나치게 딱딱했다. 평생 피해왔던 법률 용어로 빽빽하게 채워진 종이였다. 위임장 2. 굵은 글씨로 쓰인 제목은 마치 그 자체로 무해한 척하려는 듯했다. 그 아래 내 이름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다. 마치 내가 모르는 네포의 부고를 읽는 기분이었다. 나는 현우의 편지를 2번 읽고 나서야 그게 진짜라는 걸 믿었다. 어머니가 혹시 도움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요. 인사도 따뜻함도 없었다. 마치 내가 곧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창밖으로 서리가 유리창 가장자리에 달라붙어 있었다. 아침 햇살에 정원은 창백하고 부서질 듯 약해 보였다. 문득 현우가 어렸을 때 그와 함께 서 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첫 크로커스 꽃을 보여주던 때였다. 잠시 전화기를 들고 현우에게 전화해 왜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봉투의 깔끔함 속에는 이미 내가 발언권을 잃었다는 결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서류를 옆으로 치우고 찻잔을 헹갔다. 그 아침 모든 것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다. 다시 우편함을 확인하러 문을 열었을 때 어쩌면 사람 냄새에 나는 무언가가 있기를 바랐다. 맞은편 잔디밭에서 은희가 손을 들어 인사했다. 그녀의 눈빛이 궁금하다는 듯 머물렀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은희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다시 갈 길을 들었다. 집 안으로 돌아오자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 서류가 기다리고 있었다.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예감이 들었다. 인증된 편지는 화요일에 도착했다. 그날 아침은 거의 부드러울 정도로 따뜻했다. 얇은 겨울 햇살이 주방 바닥을 비추었고 몇 시간 동안은 더 나쁜 일이 없을 거라 믿고 싶었다. 그런데 군청의 도장이 찍힌 봉투를 보자 가슴 속 무언가가 움츠러들었다. 봉투를 뜯는 손은 떨리지 않았다. 너무 얼어붙어서였다. 무능력 판결 신청서. 내 이름이 맨 위에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 아래 현우와 세연의 서명이 있었다. 문서는 냉정했다. 인지 저하 판단력 손상 착취당할 위험. 각 단어가 가슴에 묵직하게 박혔다. 문서를 끝까지 읽고 나자 손끝의 감각이 사라졌다. 3번 읽고 나서야 서류를 내려놓았다. 주방 시계가 고요 속에서 똑딱거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현우의 편지 도움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요. 를 떠올리며 차가운 깨달음이 밀려왔다. 그가 말한 언젠가는 미래가 아니었다. 지금이었다. 첫 심리는 다음 주로 잡혔다. 나는 혼자 갔다. 은희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하지 않았다. 이 굴욕적인 장면에 그녀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법정은 오래된 바니시와 썩은 커피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현우는 내가 자리에 앉을 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세연은 앞에 광택 나는 테이블만 바라보며 접힌 휴지 끝을 만지작거렸다. 판사가 진술을 요구했을 때 세연이 턱을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되고 연습된 듯했다. 내 건망증 혼란스러운 행동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동정을 담아 말했지만 나는 거의 그녀를 믿을 뻔했다. 그녀가 잠시 멈췄을 때 눈물을 닦는 척했지만 눈물은 없었다. 현우의 변호사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나열했다. 놓친 약속 받지 않은 전화, 내지 않은 청구서. 내 맥박이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충격 때문이었다. 나는 손을 포개고 등을 곧게 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미 어떤 이야기를 만들지 결정했고 나는 그저 악역을 맡을 뿐이었다. 그때 이미 그들이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는 걸 알았다. 법정을 나와 집으로 운전하며 핸들을 꽉 쥐었다. 회색빛 거리와 초봄의 질척한 눈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신호등 앞에서 눈을 감고 기억이 밀려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너무 날카로운 현실을 마주하기 힘들 때면 늘 그랬다. 현우를 위해 처음 서류에 서명했던 때가 떠올랐다. 그가 8살 때 부산 아쿠아리움으로 소풍 가는 허가서였다. 아침 커피도 마시기 전에 그가 서류를 내밀었고 얼굴엔 한박 웃음이 가득했다. 그때 상민이 살아있었다. 그는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얘야, 언젠가 네가 우리를 위해 서명해줄 날이 올 거다. 그 기억이 가슴을 찢었다. 눈을 떠야 했다. 상민의 얼굴, 그의 따뜻한 확신이 담긴 목소리가 아직 생생했다. 우리는 사랑이 곧 신뢰라고 믿었다. 가족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상민이 떠난 후 나는 그 믿음을 더 굳게 붙들었다. 37 혼자 남아 아들을 키워야 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모든 교대를 소화하며 눈이 따끔거릴 때까지 코드를 분석하고 집에 와서는 밥을 짓고 숙제를 확인하고 다음 날 입을 옷을 다렸다. 현우가 대학에 합격한 날도 기억났다. 현관에서 편지를 머리 위로 흔들며 환호하던 모습, 세연이 옆에 있었다. 이미 우리 삶의 일부였다. 나는 둘을 끌어안으며 이게 내가 모든 희생을 감내한 이유라고 생각했다. 현우가 작거나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첫 집을 사려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는 또 서명했다. 단순한 공동소유 계약서였다. 모기지 자격을 얻기 위한 것뿐이었다. 현우가 내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어머니 우리 미래를 구해주셨어요. 차를 차고에 세우고 엔진을 켜둔 채 앉아 있었다. 주방 창문이 황혼에 따뜻하게 빛났다. 하지만 차에서 내릴 힘이 없었다. 집을 잃는 게 가장 아픈 게 아니었다. 내가 믿어왔던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무너진 게 더 아팠다. 시동을 끄고 그 텅 빈 깨달음을 안고 집으로 들어갔다. 심리 후 밤 자정이 넘도록 주방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서류들이 퍼즐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게 오해라는 숨 쉴 틈을 줄 어떤 단서라도 찾으려 줄곧 읽었다. 하지만 단어들은 더 날카로워질 뿐이었다. 세연의 진술서는 내가 자주 혼란스러워한다, 돈을 잘못 관리한 사례가 반복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내 안전을 걱정한다고 현우가 어쩔 수 없이 나서야 했다고 썼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손을 진정시켰다. 다음 문서 위로 손가락이 맴돌았다. 내가 본 적 없는 의학 평가서였다. 내 이름과 낯선 의사의 서명이 있었다. 인지 저하를 평가받았다는 메모 날짜는 6주 전이었다. 나는 그런 진찰을 받은 적이 없었다. 몇 년간 정기 검진 외엔 의사를 만난 적도 없었다. 종이 가장자리가 흐려지며 눈 뒤가 뜨거워졌다. 옛 직업의 첫 번째 원칙을 떠올렸다. 모든 걸 확인하라. 특히 아플 때일수록. 다락으로 올라가 연구소가 문을 닫은 후 보관했던 오래된 알루미늄 케이스를 열었다. 안에 내가 설계했던 암호화 드라이브 디지털 복호화 소프트웨어, 외부와 연결되지 않은 낡은 노트북이 있었다. 그것을 주방으로 가져와 설치했다. 심장은 지쳤지만 손은 이를 기억했다. 세연이 제출한 PDF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IP 주소는 의료기관이 아니었다. 그들의 아파트로 연결되었다. 타임스탬프는 첫 심리 통지서가 오기 전날 밤이었다. 데이터를 보며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모든 걸 기록했다. 로그를 저장하고 USB에 복사했다. 파일마다 꼼꼼히 라벨을 붙였다. 노트북을 닫았을 때 주방은 내 숨소리만 남아 고요했다. 손바닥을 카운터에 대고 차가움이 스며들게 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상을 이어가려 했다. 빨래를 개고 새 모이통을 채우고 조리대를 닦았다. 하지만 모든 소소한 일이 내 아이가 몇 장에 위조된 서류와 연출된 이야기로 내 삶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 앞에서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묵은 커피를 싱크대에 버리는데 은희의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파란 천에 쌓인 머핀 바구니를 들고 현관에 서 있었다. 입술은 얇게 다물려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법원 공고 봤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거리 끝 우편함 더미에 있었어요. 그녀는 나를 지나쳐 바구니를 조리대에 놓았다. 나는 반대할 기운조차 없었다.
목구멍이 너무 메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울었다. 어둠 속에서 흘리던 조용한 눈물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울음이었다. 은희는 나를 달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어깨에 손을 올리고 내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눈을 들었을 때 그녀는 늘 그렇듯 인내심 있는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증언이 필요하면 제가 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40년 가까이 당신을 알아왔어요. 당신은 그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가 손을 들어 막았다. 미경 씨, 당신이 자존심이 세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가끔 자존심은 두려움이 제일 좋은 옷을 입은 거예요. 가슴이 조였다. 그녀 말이 맞았다. 나는 두려웠다. 혼자가 될까봐, 상민과 함께 쌓아온 모든 걸 잃을까봐, 어쩌면 현우가 거짓을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은희는 떠나며 내 손을 꼭 쥐었다. 필요하면 준비되어 있겠다고 약속했다. 그녀가 자신의 현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단단해졌다. 은희의 문이 딸깍 닫히자 나는 머핀 바구니와 고백 뒤의 고요 속에 혼자 앉아 있었다. 눈물은 내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갔지만 약함은 아니었다. 혼자 이겨낼 수 있다는 마지막 환상이었다. 그날 오후 다락에서 몇 년간 열지 않았던 가죽 주소록을 꺼냈다. 손가락이 이름을 훑다가 희미한 파란 잉크에 멈췄다. 이재호. 그가 강원도로 은퇴한 이후로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삶의 숨겨진 부분을 읽을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전화했는데 음성 사서함을 예상했다. 대신 나이 들며 깊고 거칠어진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내 전화에 놀라지 않았다. 미경아, 내가 설명을 마치자 그가 말했다. 언젠가 네 전화를 받을 줄 알았어. 그가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멈췄다. 서로 이해한다고 치는 게 더 쉬웠다. 다음 날 아침 강원도와 이곳 중간쯤 되는 식당에서 만났다. 나는 서류 폴더를 양손에 들고 갔다. 깨지기 쉬운 물건처럼. 재호는 코너 부스에 앉아 검은 커피를 앞에 두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일어나 예전처럼 코드 읽듯 나를 신중히 살폈다. 나는 테이블 위로 폴더를 밀었다. 그는 거리낌 없이 열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메타데이터 로그에 이르렀을 때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건 심각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의료기록 위조 서명 위조야. 이건 더 이상 민사 영역이 아니야. 알아요? 나는 말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자 손이 차가워졌다. 재호가 몸을 뒤로 젖혀졌다. 내가 믿을 만한 루트를 통해 확인해 볼게. 조용히. 판사 앞에 내놓기 전에 연방 인증이 필요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도가 날카롭게 아팠다. 그가 폴더를 덮고 손바닥으로 눌렀다. 넌 내가 아는 가장 꼼꼼한 사람이야. 그리고 가장 고집센 사람.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둘 다 내가 얻은 칭호였다. 식당을 나설 때 하늘은 유리처럼 맑고 단단했다. 차를 집으로 돌리며 가슴에 처음으로 결심의 무게가 자리 잡았다. 심리 사흘 전밤 주방 테이블에서 영수증을 정리하고 있었다. 밖에서 찻소리가 들렸다. 헤드라이트가 창문을 스쳤다. 문이 열리기 전 현우라는 걸 알았다. 그가 노크 없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이슬비에 젖은 머리카락, 잠시 바닥만 보며 서 있었다. 나는 기다렸다. 그가 들을 수 있는 말은 남아있지 않을지도 몰랐다. 엄마, 그가 낮게 말했다. 여기까지 갈 줄 몰랐어요? 나는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세연 사업이 거의 1년째 적자였어요. 그가 말을 이었다. 대출을 받아서 버텼는데 다 잃을 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책이었니?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목덜미를 문질렀다. 거짓을 들켰을 때 하던 어린 시절의 버릇이었다. 우린 세연이 생각한 거예요. 집을 확보하면 은행이 빚을 독촉하지 않을 거라고. 그게 전부였어요. 임시 방편. 도둑질이겠지. 나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눈을 감았다. 잠시 너무 어리게 보여 가슴이 뒤틀렸다. 엄마 이렇게까지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절박했어요.
다른 방법을 몰랐어요. 그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키운 아이, 내 도시락에 쪽지를 넣어주던, 내가 뭐든 고칠 수 있다고 믿던 소년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보이는 건 다른 사람의 야망 속에서 작아진 남자뿐이었다. 선택은 언제나 있는 거야. 나는 말했다. 그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우리 사이의 공간에서 사라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나갔다. 그의 차가 거리에서 사라지는 걸 보며 나는 서류를 챙겨 서재로 올라갔다. 심리 당일 아침 새벽에 눈을 떴다. 천천히 옷을 입었다. 상민의 추모식 이후 입지 않았던 검은 블레이저를 꺾었다. 현우가 12살 때 준 은빛 헤어핀으로 머리를 고정했다. 복도 거울 속 여인은 낯설었다. 피곤해 보였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법정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붐볐다. 기자들이 노트북을 들고 벤치 근처를 맴돌았다. 세연은 연한 블라우스를 입고 앉아 있었고 눈은 아침 내내 운 듯 붉었다. 현우는 앞만 보며 앉아 있었다. 그가 마침내 나를 쳐다봤을 때 나는 그의 시선을 붙들다. 그가 고개를 돌릴 때까지 놓지 않았다. 그들 변호사가 먼저 일어나 연습된 독백을 시작했다. 우려와 의무에 대해 말했다. 나를 집을 유지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여인, 자신의 유산을 위협하는 여인으로 그렸다.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들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롭게 다듬어져 있었다. 세연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 차례가 되자 목소리가 살짝 떨리도록 연출했다. 모든 걸 시도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도움을 거부해요. 혹시 다치거나 사기당할까 너무 걱정됐어요. 나는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쉬었다. 그녀의 말이 고요 속으로 녹아들었다. 판사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일어섰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두꺼운 폴더를 조심히 법대 위에 놓았다. 판사님, 나는 침착한 고요 속에서 분명히 말했다. 사무열번 증거를 제출합니다. 검증된 디지털 증거와 선서 진술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읽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주임호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표정이 변했다. 익숙한 인내가 사라졌다. 그가 서류를 내려놓고 집행관을 보았다. 문 잠가. 그가 명령했다. 방 안이 술렁였다. 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현우의 어깨가 무너지듯 내려앉았다. 집행관이 문을 잠갔다. 기자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연방 요원들이 조용히 들어왔다. 세연이 일어나며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건 이렇게 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요원 하나가 차분히 말했다. 부인 사기 및 공모 혐의로 연방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우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을 때 쉰 소리였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그의 눈을 마주했다. 한순간 이해한다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네가 선택한 거야. 나는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만 나직이 말했다. 요원들이 그들을 데리고 나가자 은희가 뒷자리에서 내 시선을 잡았다.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지만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자리에 앉아 손을 포개고 문이 닫히듯 고요가 나를 감쌌다. 여파가 이렇게 고요할 줄 몰랐다. 법정은 목소리로 가득했고 주차장은 카메라와 질문으로 북적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닫고 나자 세상이 한 발 물러서 내 생각과 홀로 마주하게 했다. 첫날 한 시간마다 전화가 울렸다. 몇 년간 연락 없던 이들의 메시지였다. 위로하는 척 호기심을 채우려는 이들. 대부분 음성 사서함으로 보냈다. 뉴스에 이름이 오를 때만 나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설명할 기운이 없었다. 2주 뒤 헤드라인은 다른 스캔들로 바뀌었다. 하지만 파장은 남았다. 세연의 부모는 공식 성명을 냈다.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상 책임을 떠넘겼다. 현우는 회사 웹사이트에서 사라졌다. 나는 그가 작은 아파트 어딘가에서 세연이 옆방에서 우는 소리를 들으며 모든 게 어떻게 무너졌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승리감은 없었다. 그저 뼛속까지 피곤할 뿐이었다. 저녁이면 차가 식어가는 찻잔을 들고 뒷계단에 앉았다. 은희가 가끔 노크퍼 없이 함께했다. 우리는 말이 많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어떤 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증거였다. 어느 밤 그녀가 주머니에 접힌 신문 조각을 가져왔다. 말없이 내 손에 쥐어주었다. 모르는 여성이 쓴 편집자 서신이었다. 그녀는 나를 용감하다고 불렀다. 자신의 어머니도 같은 힘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2번 읽고 다시 접었다. 용감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내가 중요한 순간에 버텼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조각을 상민의 훈장 옆에 놓았다. 집이 완전히 고요해진 후 벽난로 위 어린 현욱 사진을 보며 단 한 번 다른 결말이 가능했기를 바랐다. 몇 주가 지나며 날들이 부드러워졌다. 기자의 전화가 줄었다. 이웃들이 길에서 눈을 피하지 않았다. 다시 리듬을 찾았다. 소소한 일 작은 위안, 내가 한 번에 줄 수 있는 것들. 어느 아침 우편함을 열자 발신자 없는 평범한 흰 봉투가 있었다. 안에는 조심스러운 송글씨로 쓴 편지가 있었다. 낯선 노인 퇴역 군인이었다. 신문에서 재판을 읽었다고 했다. 그의 조카가 비슷한 짓을 했다고, 계좌를 빼앗으려 문서를 위조했다고. 너무 늙어서 싸울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그가 썼다. 하지만 당신이 한 걸 보고 아니라고 말할 용기를 얻었어요. 그 말을 3번 읽었다. 읽고 나니 내가 미소 짓고 있음을 깨달았다. 작고 흔들리지만 진짜였다. 편지를 접어 다른 편지들 옆 서랍에 넣었다. 진실이 여전히 의미 있을 수 있다는 조용한 증거였다. 그날 오후 상민과 내가 현우가 어릴 때 심은 정원으로 걸어갔다. 장미가 늦게 첫 서리에 맞서 피어 있었다. 꼬집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출생과 장래 승리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실망을 거치며 이곳을 가꾼 세월을 떠올렸다. 상민이 만든 오래된 벤치에 앉았다. 그의 손이 닦아 매끄러워진 나무였다. 심리 이후 처음으로 다음이 올까 긴장하지 않고 숨을 쉬었다. 슬픔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갈비뼈를 무겁게 누르지 않았다. 가족은 선택이야. 나는 고요한 아침에 속삭였다. 우리가 물려받은 이름이 아니라 모든 게 무너질 때 우리가 붙드는 이름이야. 눈을 감고 창백한 태양이 얼굴을 따뜻하게 했다. 잠시 그걸로 충분했다.